자, 정책 평가. 다시 한번 그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은 정책 과정이라는 속에서,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요구된 것들을 우리가 전환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책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 연구는 전부 정책 산출을 종속 변수로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즉 정책 산출을 보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왜 이런 정치 의제가 설정됐을까? 왜 이런 집행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은 우리는 정책의 평가, 왜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을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과정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그 다음 단계는 정책 평가로 이르게 되고, 이 평가의 기초에서 우리는 정책을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정책 변동은 영어로 change이기 때문에 다른 색다른 용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책 change야. 이제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책 변화 중에는 이제 새로운 것도 변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것도 변하고 변화를 조금 시키는 것도 변하고 모든 걸 다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에 이것이 환경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체제론적 접근이고, 이때 환경에서 띄어내서 이해관계 집단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이들이 정책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집단론적 접근, 체제론적 접근, 집단론적 접근.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과정으로 이렇게 설정돼서 정책이 산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이제 두면서 오늘은 바로 정책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평가로 하면은 정책 집행 이후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결과와 과정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정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정책 평가를 하는 이의 중요성은 299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평가는 한마디로 사후적 평가로서 정책 집행 이후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평가는 정책 환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300쪽에 나온 것처럼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 변동이 정책 과정에 포함되는데, 이때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정책 변동이 최종 단계로 서입될 때 이 평가는 정책 변동으로 환류된다. 환류화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정책으로 돌아간다. 정책 평가도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하나의 단계이지만 그 자체는 또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301쪽에 보는 것처럼 크게 5단계의 과정으로 정책 평가는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책 평가의 목적이나 유형을 결정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평가의 방법을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 및 의사 전달하는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도 축제라는 것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검토를 끝내서 축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축제를 집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평가를 하죠. 우리 시험 볼 때도 시험도 어찌 보면 평가라고 할 수 있죠. 평가로. 또 시험 외에 우리가 과제를 내줄 때 이것도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태도도 보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같이 보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평가라고 할 때 정책의 평가는 그렇게 색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책 평가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평가의 대상,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앞으로 올 거예요. 이걸 보면은 먼저 정책 평가의 목적을 304쪽에 있는 목적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정책 평가를 한다.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정책 정보의 환류에 있다. 정책 정보가 환류. 다시 말하면 정책 변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 정보의 환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정책 정보의 환류뿐만 아니라 305쪽에 나온 것처럼 책무성의 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성과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30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무성, 즉 accountability는 좀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일상 용어에서는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 즉 책임, 책무 유사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accountability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305쪽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다시 말하면 정책 집행자가 정책 집행의 결과와 과정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했다는 의무예요. 입증해야 될 의무. 이것은 주로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 기준은 법률이에요. 법률. accountability.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회 활동을 하면은 학회 활동에 학회 회장이나 부회장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 의무적인 활동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당신은 학회장이나 부회장으로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책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즘 우리 학회장은 자기의 책무를 다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이 일을 다 못하고 있어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큰 말이고 책무는 조금 더 좁은 의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규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좀 이해됐습니까? 조금? 그래서 accountability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의미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장한테 회장, 당신은 당신의 책무를 다합니까? 이 얘기는 책임을 다할 것보다 좀 구체적이고 그의 규정에 나와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책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accountability는 30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적 책무성, 사법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으로 크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 평가를 할 때는 정책 정보의 환류뿐만 아니라 책무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책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는 점점 학습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평가를 조금 등한시하고 시험은 보면 그때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려고도 안 하고 피드백 자체를 하면은 귀찮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자꾸만 시험을 그때 볼 때 준비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에서도 집행만 했지 이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걸 게을리해서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나 그들의 업무 자료를 들어가 보면은 평가 자료가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무엇을 하기로 했다. 이것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책 지식이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선진 사회, 나아가는 사회는 학습 사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학습 사회가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혼란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평가는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정부의 책무성 확보도 되지 않고 정책 정보도 한류가 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정책 지식의 축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정책 지식의 축적은 306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을 직접 다루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자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정책 우리 관광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는 어떨 것인가 논의도 하고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책 지식이 관광 정책 지식이 풍부해지지 못하는 거. 그러면 점점 이제 넥스트 후속 세대들은 앞에 한 것들을 보고서 자꾸만 배워가는 건데 그 후속 세대들이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단절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숙된 그런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평가의 유형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서 좀 아주 힘들게 만들어 주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될 거는 정책은 목적 중요한 게 어떤 정책 평가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의 유형은 306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평가는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평가의 주체,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책은 종류가 달라져요. 또 평가를 분표분의 평가 단위, 다시 말하면 평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유형을 달리해주고 있어요. 또 평가 시점,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도 유형은 달라져. 또 책무성을 어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달라져요. 그다음에 평가 대상이 어떤 평가 대상? 다시 말해 총괄 평가냐, 과정 평가냐 같은 것들인데 요 기준을 가지고 한 번씩 평가 유형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평가에서는 정책 평가에서는 다른 어떤 단계보다도 평가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관광 정책을 할 때도 평가 유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307쪽에 나와 있듯이 평가 주체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나누게 되는데 정부 조직의 경우, 즉 행정 조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예를 들 것 같으면 307쪽에 본 것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기획관리실이 있고 또 감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평가해요. 특히 기획관리실은 대부분이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 즉 정책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실의 경우에는 어떤 위법 사항이 생겼을 때 감사실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책무성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평가를 하느냐, 감사실에서 평가하느냐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도 또 내부 평가의 경우에도 외부 평가자를 데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역시 평가 주체는 아직까지도 집행기관 그 자체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즘같이 어려웠을 때 이 정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정책 중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책은 이제 전부 종결시키거나 변동시키겠다고, 즉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 하지만 또 이거 자체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번에 서울시청은 C 고등학교에 이 특정인의 딸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이 감사를 나가는데 누굴 데리고 나갔어? 시민감시관을 NGO로부터 추천받아서 시민감시관 2명이 함께 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내부평가야, 외부평가야? 아직도 내부평가. 내부평가이지만 외부의 사람들을 협력을 받아서 나갔다. 알았습니까? 아직도 내부평가예요. 아직도 내부평가. 그럼 외부평가는 뭐냐면 정말 완전 외부의 기관들, 외부 연구기관이나 학회나 NGO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평가를 하게 놔두는 것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쉽지는 않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시민기구들이 NGO 집단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청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외부 평가들이 나누는 경우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때로는 스스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게 돼. 다시 말하면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교육감은 정당이 다르지. 야당이지. 집권당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건 집권당이지. 그러니까 집권당이 아닌 당에서 추천된 사람이 교육감을 하고 감사를 한다니까 우리는 조금 믿고 있는 거야. 똑같은 답은 아니겠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감시관을 둔 거는 우리에게 조금 더 그래. 조금 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부 평가지만 시민 감시관을 둬서 내부의 결과이면서도 나중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군. 깜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것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너무 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난리들을 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왕좌왕하는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든지 위기에 탄력적인 제도야. 만약에 옛날 왕정 정치처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뭐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이 돼서 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외부 평가. 그래서 여기 설명을 같이 했고, 그래서 평가 주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자체 평가에서는 안 돼. 이거에 대한 평가는 내부에서 평가를 한더라도 시민 감시관을 둬서 시민 감시관이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 평가이면서도 외연을 좀 확대할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관광학회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신 평가해달라고 외부 평가에 의뢰하는 게 낫겠지. 알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평가를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늘 조금씩 써도 다 점수가 좋다고 평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 데려오는 거야. 조민호 교수를 데려와서 시험 문제 내고 채점을 해달라고 의뢰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같은 정당이야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완전히 반대 정당인 저 경희대학 교수를 데려다가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경희대 교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하려고 할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은 완전히 경희대를 무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평가 단위. 이런 얘기를 경희대가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평가 단위, 평가의 단위 범위를 평가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단위 이것을 이밸류에이션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평가 단위는 범위를 말해. 범위, 평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우리 관광 정책에 대해서 엉망진창이야. 뭐 그냥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도 없이 갑자기 코리아 둘레길을 만든다 그랬다가 뭐 쇼핑 관광을 한다. 도대체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데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우리가 평가해 보자.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것이 기관평가.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실이 되겠지. 관광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평가.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기관평가 중에서도 정책평가는 뭐냐면은 그 중에 정책 사업들을 말해요. 정책 사업들. 즉 예를 들어서 관광 인력 선진화, 뭐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 체인 유치, 관광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이렇게 사업들, 어떤 활동을 하기로 한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느닷없이 서울 시내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호텔을 증축시킨다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학교 앞에다 특급 호텔 짓는다고 해서 그거를 관광 선진화법이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끌었어.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 이런 문제를 왜 정부가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게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올리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할 것이고 그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 왜 서울시가 할 것까지도 다 건너뛰고 중앙정부가 그 일을 하는지 이해가 전부 안 됐던 거야 이게.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응? 그 호텔을 거기에 호텔을 지은다는 사람이 동계올림픽 추진위원장이 되더니 그의 딸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땅콩 사건 때문에. 이 다 얽혀 있다니까 지금. 땅콩 먹지 마.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이럴까 정말 아주 힘들었는데 막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관광산업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메가 이벤트예요. 메가 이벤트가 있을 때 도로가 확충되고 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조직이 확충되고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특히 우리 관광에서 메가 이벤트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면,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줘.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우리는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생각을 했어. 우리 지금 남한은 어떻게 돼 있어? 전부 다 남북이지 이렇게 북남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새로 가로축이 많이 개발 안 돼 있지. 이번에는 이제 가로축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전환점을 삼으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맨날 나오는 게 설악산에 케이블카 논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의 땅이 거기 있었대네.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아 지금 누가 강원도였지? 성인가? 누가 강원도에서 온 게 누가 원주? 아, 넌 아니지? 누가 있었어? 아 대학원인가 보다. 아 그래 거기 있다. 그럼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살 걸 미리. 아 정말 무섭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게 중앙 집권적인 정치는 이제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닌가. 좀 혼란스럽더라도 지방 분권이 많이 이루어져서 혹시 한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정부 정체가 마비되는 거는 이제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나 이런 메가 이벤트는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거 아니지? 평창이지? 도시가 메가 이벤트의 주체야. 여수 엑스포.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그 개최지를 선정할 때 그리고 여수 엑스포를 선정할 때 여수 엑스포를 선정할 때는 내가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세 번이 추가됐는데 그중에 한 번은 나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 그런데 그 참여를 할 때마다 엑스포 개최를 결정하는 결정권 또 올림픽을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에게 늘 지적한 말은 뭐였는지 알아? 도시가 누구냐고. 평창에 도시가 없는 거야. 평창시 들어봤어? 평창군이야. 시가 없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평창이 그럼 평창이 서울의 비서너티 하나의
그 메트로폴리탄의 인근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뭘 넣으려고 그랬어? 고속전철.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잠깐만 늦춰지고 있잖아.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 서울의 인근 도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름은 또 서울이 아니네. 평창이잖아. 여수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봐. 올림픽은 도시 경쟁이지. 왜 그랬을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제외하기 위해서. 도시 축제로 육성했던 거야. 근데 한국은 자꾸만 평창이 도시 주체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주체라는 걸 되는 거야. 한국은 자꾸만.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 모든 일은 아무리 나라가 적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국가 전체가 매달리다 보니까 한번 삐끗하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는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만을 떼어내는 거라서 정책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유사하지만 그 규모가 평가의 범위, 정책의 범위가 프로그램의 범위보단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지. 309쪽에 보면 평가 시점이 있어요. 평가 시점. 평가의 시점에 따라서도 정책의 유형은, 평가 유형은 달라지는데 309쪽에 보는 것처럼 30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평가, 진행평가, 사후평가를 셋으로 나눠져. 근데 사전평가는 정책에서 이 평가가 사전평가한다는 건 사실은 정책 결정에서 우리가 봤던 분석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사전평가는 잘 하지 않고 사전평가는 정책 결정할 때 분석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진행평가와 사후평가인데 진행평가는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해요. 정책 진행에 대한 이루어지는 평가. 그래서 30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 모니터링이란 말이 바로 요 진행평가를 의미하고 있고 이 진행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형성평가, 동반평가 이런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만 평가라는 건데 우리가 중간 시험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것도 사실은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진행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기말 시험은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하지만 요 중간 시험은 진행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310쪽에 보면 사후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후평가가 이제 기말 시험에 학교에서 본다면 평가가 해당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310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성과, 다시 말하면 이 성과를 정책 산출, 정책 결과, 정책 영향으로 구분해서 보게 돼요. 사후평가는. 근데 요 정책 성과를 보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평가 대상에서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사후평가냐, 사전평가냐, 진행평가를 나누는 그 평가 시점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책무성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책임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이것은 제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법률적이나 규정에 등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가 하는 책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규정대로 법률적으로 회장은 아니면 정책 결정자는 혹은 정책 집행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의무를 잘 지켰는가. 그게 책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무성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310쪽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정책 평가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다 행정적 책무성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행정적인 책무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 집행 과정은 어떻게 관리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우리가 행정적 평가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설악산 아니면 동계올림픽 관광진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본 때는 그거의 의제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정책 결정은 어떻게 했고 집행은 어떻게 했나 이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데 사법적 평가는 조금 달라요. 사법적 평가는 이 소송이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 이루어지는 법률적 평가예요. 그래서 사법적 평가는 엄밀하게 의미하는 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적 평가와는 큰 차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거에서 법적 책임을 물릴 때 이때 우리가 이것을 사법적 평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삼권 분립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도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정치 체제의 한 요소라는 것을. 그런데 이때 사법부는 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해요. 재판에 의해서. 즉 판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로 사법적 평가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통해서 정책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책임을 소송을 내기 이전에 이 위법 사항이 된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위법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법했다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감사가 동원되게 돼요. 감사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책의 평가 가운데 특히 요 위법 요기들, 요 나온 것들, 요것들은 바로 사법적 평가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사와는 그다음에 기업관리실에서 하는 평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정치적 평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적 평가가 주로 집행 관리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정치적 평가는 정책 결정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평가하고 달리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정책 결정자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국정감사를 할 때 여당은 항상 이런 말을 해. 정책감사가 돼야지 정치감사가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국정감사는 정치감사예요. 정치감사, 정치적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행정부가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311조에 나온 것처럼 레퍼런덤, 다시 말하면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 같은 것들은 정치적인 평가들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시민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지겹죠. 하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타민의 종류가 많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듯이 이것도 하나씩 다 공부를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재고 지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크게 총괄 평가와 과정 평가로 나누게 되는데 312쪽에 보면은 총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책 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라는 걸 우리가 총괄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집행 후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은 사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결과는
312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결과는 크게 세 수로 나누어져요. 정책 산출, 정책 성과, 정책 영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예를 먼저 들 것 같으면 312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관광 특구 지역에 관광 안내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관광 안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곳에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곳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집행을 해서 두 곳이 설립됐다면 정책 산출은 100% 달성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책 산출이고 실제는 우리가 관광 안내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관광 만족도가 방문 만족도가 향상됐는가 안 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결국은 뭐가 관광 안내가 부족해서 불만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10% 증가했다면 우리는 정책 성과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정책 산출과 정책 성과는 달라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코리아 둘레길을 했다면 코리아 둘레길을 이번에 몇 킬로 더 연장했습니다라고 산출만 얘기해. 코리아 둘레길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제는 국내 여행을 좀 더 어떻게 돼?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광 동기 충족에 있는데 그것이 동기 충족이 몇 킬로를 연장해서 더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는 측정하지 않고 주로 몇 킬로 연장했던 것만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됐나 보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전혀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과 잘못됐다면 사람들 가본 사람들은 뭐냐면 전시행정적이다. 길이만 연장했지 제대로 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정책 산출과 정책 성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코리아 둘레길을 할 때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정부는 얘기했냐면 요즘같이 힐링 관광이 중요할 때 걷기 코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통해서 힐링이라는 하나의 감정적 혹은 감성적 치유를 우리가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증가했다면 성과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것이 정책 영향이야. 코리아 둘레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코리아 둘레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사생활이 자꾸만 노출되면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위험 요인이 생기고 생활에 불안정성이 생긴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정책 영향이라고 얘기해. 팔로시 임팩트. 관광 전공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만 얘기할 때 이 필요성을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책은 아주 아마추어적이고 또 불균형적이고 한쪽만 바라보고 다른 쪽은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총괄평가할 때는 어떤 걸 본다? 산출을 본다. 총괄평가할 때는 뭘 본다? 성과를 본다. 총괄평가할 때는 뭘 본다? 영향까지 본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산출만 보고 어떤 경우에는 성과만 보고 영향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것들은 우리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하고도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책 산출, 정책 성과, 정책 영향까지도 다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총괄평가는 이 세 가지 정책 결과, 다시 말하면 3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산출, 정책 성과, 정책 영향.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책 성과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저보다 정책 성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할 때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그 다음에 형평성 평가, 대응성 평가, 적합성 평가, 적정성 평가 등등으로 막 나누어지는데, 이때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대안 선택할 때 이미 봤던 것들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보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책 분석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기준이면 지금 보는 것을 우리가 정책 평가라고 그래요. 대안을 선택할 때도 분석해서 결정을 하듯이 이때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은 정책 성과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똑같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졸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지겨워. 하지만 한 번쯤은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벌리고. 내가 생각해도 아주 지겨운 공부예요. 하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요. 맞습니까? 우리 유학생들 시험 보느라고 이번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시험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유학 와서 내가 유학을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시험 보라고 했으면은 나는 아마도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학생 중에 어디지 트랑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아주 놀라웠어. 그래서 트랑은 혼자만 잘 쓰지 말고 이렇게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부하는 요령 좀 같이 가르쳐줘. 알았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네. 효과성 평가는 아까 나온 것처럼 정말 정책 성과, 우리가 관광 안내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관광 만족도 높이는 거죠. 그 만족도 높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만큼 높아졌다면 하고 조사하는 것이 바로 효과성 평가예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거든. 우리가 한국 관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만들고 문화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서 한국은 한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컨템포러리 컬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인션트 혹은 트래디셔널 컬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만들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로 끈들어서 만들었다는 것만 하는 것은 정책 산출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정보를 주고, 최근에는 온라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온라인 구전 정보지. 각종 블로그라든지 또 SNS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 이 구전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검색어에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검색어가 높아졌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도 우리가 효과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 책에서도 이제 또 바뀌어져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뭘 조사했었어?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이미지의 정도가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조사할 때는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색어에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단어를 얼마나 검색했는지, 검색 빈도수를 빅데이터를 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빅데이터가 설문조사를 앞서가고 있어요. 좋은 점은 우리가 인터넷에 남겨놓은 각종 우리들의 발자국들, 이것들이 다 축적돼서 우리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그래서 실질적인 걸 보여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은 내 의도를 보여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를 수 있지. 이것과 달리 아주 실질적인 서브스테이셔널 데이터를 줘서 우리에게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응? 사생활 노출 그런 것도 있지. 그런데 관광을 전공하는 우리들이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종 관광에 대한 자료가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산 통계자들에 의해서 검색 전문가들이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광 동향 같은 거를 예전에 각종 미디어에서 진단할 때는 과거에는 관광학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지난해의 한국 관광은 어떤 변화를 보여줬습니까? 그 변화의 기초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것이 전부 다 네이버나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석 실장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케팅 전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생략되고 어디로 넘어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 가지가 있겠지. 우리 중에도 빅데이터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야겠지.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에 나온 거를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하는 사람이 나와야겠지. 근데 최근에는 빅데이터에 우리는 이제 직접 참여하는 데는 몇 번 시도를 했더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전산 통계만 쓰이고 있지 관광 지식이 많이 활용되질 않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은 어딘가? 남아있는 부분은 빅데이터가 분석되고 이것이 어디로?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때 적용될 때 이 지식이 적용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해설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의 기능이 나와야 되는 것. 이것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이런 것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는 인터프리팅, 해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꾸만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지금 이제는 과거에는 설문조사 같은 걸 기초로 놓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것인가로 변화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어널리시스가 인터프리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어널리시스가 뭘로 전환돼? 인터프리팅으로. 어널리시스는 계량적인 걸 분석하고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인터프리팅은 계량적으로 나온 자료를 의미를 붙이고 의미를 설명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해석한다고 얘기해. 의미 찾는 사람들. 인터프리팅하는 사람들. 이걸로 전환되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에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의 역할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미 1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넌 뭐 아는 게 이렇게 없니?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 왜? 인터프리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석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의미 부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인문학적 접근을 하라고 얘기하거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미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의미의 기준은 사회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너무 인문학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도 필요 없어? 데이터도 필요 없지. 우리는 데이터를 놓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상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효과성 평가도 바꿔지고 있어요. 313쪽에 보면은 효과성 평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허위 변수, 혼란 변수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책을 읽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13쪽 능률성 평가가 나와 있네. 능률성 평가는 이것은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얼만큼 이익이 나왔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만 보는 거, 능률 효과성만 보는 것보다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브랜드 사업, 홍보 사업을 했을 때 1,5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에 주요 매체에 노출된 기사나 이런 정책 성과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화폐 가치로 이것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능률성 평가가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조금 한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화폐 가치로 전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률성 평가에는 좀 한계를 보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률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비용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민을 대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국민을 대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필요해요.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지만은 국민이 정책 주체가 되는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만 할 수가 없고 여기에 균형성, 즉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수 엑스포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수 엑스포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수 엑스포에 많은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 콘텐츠를 집어넣다 보니까 여수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왜 여수에만 그렇게 하느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여수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이 콘텐츠를 분산시켰거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뭐와 달라? 효과성이나 능률성과는 떨어지지. 왜? 한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책은 역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책을 아마추어, 즉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할 때는 아주 쉬운 아이디어를 막 내요.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막 한국을 찾고 서울에 찾아오니까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직접 열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형평성이나 균형성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응성 평가라는 것은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에 대한 만족화, 이거를 의미하는데 주로 대응성 평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적시성과 민감성이 들어가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골프장을 세운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 이렇게 되면 교통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그 정도 불편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민감하지 않은 거지. 근데 간혹 정책을 우리가 나도 자문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대의를 위해서는 좀 소위는 희생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지.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관광 개발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은 우리가 회화동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화벽화 마을이 있거든. 이화벽화 마을은 서울에서 몇 개 안 되는 아주 문화재생지구예요. 그래서 원래의 삶터를 재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로 다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터전을 보완해서 삶에 불편이 없도록 재생시키고 거기에 문화를 넣어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획이야. 그래서 그 자긍심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주로 문화 자긍심을 높이다 보니까 어때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지. 그래서 도시 문화 재생 지역을 가면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편리해지고 또 문화적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외부의 관광객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2, 3년 전부터 특히 문화의 가치 중에 하나가 벽에 벽화를 그리는 거였거든. 벽화를 지역 주민들이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렸어. 관광 안내센터도 없애버렸어.
결국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문화 재생도 좋지만 관광객의 출입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런 문화 재생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체험을 많은 관광객들이 중요한 관광 동기, 관광자 동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 개발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그 중에서도 문화 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제를 잔뜩 지금 안고 왔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해. 관광객 못 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 하지만 관광객은 객이 아니라 관광자지. 나도 관광하는 사람이지. 우리 국민 모두가. 응? 나도 투어리스트지. 번역이 관광객이라고 됐지. 남이라고 됐지만 나도 지역 주민도 관광자 아니야? 그렇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투어리즘이라는 것을 너무 상업적으로 보지 말고 투어리즘을 너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보면 안 된다. 나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다. 그냥 삶의 영역이다.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관광자들은 사회적 행위자로서 자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일탈적인 측면이 강화돼서 그 소리를 떠들고 막 아무데나 사진을 찍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비문명적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세계 시민의식이 적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왔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에 감천마을도 똑같은 지금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퀘벡 같은 도시에 가보면 올드타운, 뉴타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드타운에 보더라도 얼마나 그 퀘벡 시민들이 관광자들이 찾아오는 그 지역에 자기가 살다는 문화의식을 느끼고 편안하게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경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지 아주 부러울 정도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제 중에 과제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문가가 될 사람도 나와야 돼. 알았습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전문가 조병현 이렇게. 적합성 평가는 가치가 제대로 마련됐는가? 적정성의 평가는 그 해결 정도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정성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적정성, 문제 해결의 적정성은 대응성과 함께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주로 대응성은 민감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적정했는가를 포함해서 대응성과 적정성은 조금 혼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문제 해결 정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정성은 문제 해결의 적정성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과정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합리적 평가의 제한 요인도 내일 하게 되는데 이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오늘 조금은 지루한 듯 들렸지만 이것들은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본 거예요. 알았습니까? 배우고 났더니 별거 아니지? 혼자 공부는 못했을 거를 교수님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늘 수고 많이 했고 내일 또 봅시다.